지금 실무기 때문에 전과목 내용이 다 있습니다. 실무라는 거 실무하려고 여러분들이 민법부터 학개론 이런 거 다 배우는 거니까 지금 실무가 모든 과목이 다 나옵니다. 그 시험에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뭐 확인할 수 없어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죠. 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 면적 이런 건 확인할 수 없고, 지번, 지목, 천원, 차장, 천원, 차장 이런 거. 그 다음에 도각선, 경계, 위치는 확인할 수 있죠. 어디에 있는지 지적도 임야도를 보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를 봐야 된다. 지목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렇게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다고. 천원, 차장. 우리 선생님 뭐라고 암기해요? 저는 똑같아요. 차장 천원이에요. 차장 천원. 차장 천원이든 뭐 천원 차장이든 장차 천원이든 하여튼 어쨌든 시험에 지적법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부호, 약호, 내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하는 거죠. 이 4개만 28개 지목 중에서 나머지 25개는 두문자, 일음절 첫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하고 요 4개만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한다. 차문자 두 번째 대가리 똑같은 말이죠.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하는 게 요 4개만 있다.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지적도 임야도에만 나타난다. 면적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는 면적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있는 표제부에 있는 면적이 다르면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하죠. 자, 그 다음에 경계, 지적도 임야도고요. 지형, 생긴 모양, 지형 생긴 모양도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지세, 그러나 지세, 기울기, 경사도는 지적도 임야도에 안 나타나죠. 평면도니까. 지형도에 나타납니다. 기울기, 경사도는 지형도.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걸 지형도라고 합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고요. 그 공법에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할 때 지형도면은 뭡니까? 지형도면은 지형도에다 도시계획 시설까지도 기재해 놓은 거, 도시계획 내용을 기재해 놓은 걸 지형도면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하려면 2000의 도시개발 방향 이런 걸 알려면, 미래의 계획을 알려면 도시기본계획을 확인하면 알 수 있겠죠. 도시기본계획. 자, 그 다음에 지세는 현장답사. 그래서 지세는 지형도나 현장답사를 해야 됩니다. 지형도에 보면 지형도가 아니고 지적도, 지형도 맞죠? 지형도에 보면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등고선 간격이 좁은 게 급경사입니까? 낮은 게 급경사입니까? 좁은 거죠. 좁은 게 더 가까우니까 급경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인 경우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시험에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방향, 건축 설비, 그 다음에 노후 정도 이런 것들은 현장 답사를 해야 된다고요. 현장 답사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처분 능력 확인입니다. 처분 능력 확인, 이제 민법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지적법 하다가 민법입니다. 처분 능력 확인.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통해서 확인한다면 X예요. 등본에는 미성년자도 기재되어 있고 형제간 여러 명 자식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맨 큰 아들을 이게 전대요 하면 알 수 없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봐야 얼굴하고 사진하고 대조해 봐야 되죠. 본인 맞는지. 그리고 그 주민등록증에 생년월일 나와 있으니까 그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고, 친권자가 부모인데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원을 뽑을 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처음에 서류 가져오라고 할 때는 제출하라고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근무하다가 서류 추가로 내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나를 못 믿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에 입사할 때는 뭐든지 서류 가져오라고 하면 다 떼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법원에 후견 등기부가 있으면 되고요. 아니면 피성년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발급해 오라고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떼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계약하러 오는 사람한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가져오라 이런 말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지금 현실적으로 묻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도. 자, 취소할 수 있고요. 법률행위 제한능력자, 민법에서 이 제한능력자라고 하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동의를 받았다면 미성년자하고 직접 계약해도 됩니다. 부모 동의받았다면, 법정 대리인 동의받았다면 미성년자가 자기 집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민법에 그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 미성년자는 이게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삼촌 집을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받았다면 대리인으로 팔려면 부모 동의 받을 필요 없죠. 본인이 동의했다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입니다. 후견인. 자, 근데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만 있고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는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설령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성년 후견인하고 계약 체결하면 법률행위 취소 당할 수 있으니까 그 법정 대리인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처분 능력 확인. 조금 이게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히 어디라고 처분 능력 확인, 권리관계라고 봐야 돼요. 근데 저도 이게 딱 어디에 들어간, 자, 처분 능력 확인, 이거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자. 기본적 확인 사항. 기본적 확인 사항. 이건 사실은 이게 이게 좀 제가 이게 섞어놔 버려 가지고 이게 확인 설명에 딱 어디 들어간다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이건 그냥 계약서 작성할 때 본인 확인 이런 부분이라고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그 확인 설명 8, 9개 어디에 들어가냐 이렇게 분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계약 체결하기 전에 처분 능력이 있는지는 확인은 해야 되죠. 본인인지 아닌지, 대리인인지 본인인지, 그런 거는 이게는 사실은 딱 그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뭐 미성년자를 설명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계약 취소당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소유 확인.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동소유가 지금 확인 설명 뭐 어디에 들어가냐 굳이 물으면은 이게 소유니까 권리관계, 뭐 굳이 분류하자면 권리관계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민법의 소유 형태를 보면 민법에서 소유 형태를 보면 소유 형태가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에는 다시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아마 이게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것이고요. 민법에서는 요거만 공동 소유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강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법에서 다 구체적인 건 하니까 계략적 내용만, 우리 실무에 나오는 정도의 계략적 내용만 본다고요. 옛날 사법고시에 법인이 소유하는 게 법인 단독 소유라는 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법인도 사람이죠. 자연인,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근데 비법인 사단이 총유입니다.
교회, 종중, 문중인데 교회, 종중, 문중도 큰 교회는 전부 다 법인 등기가 거의 되어 있는 경우 많아요. 법인 등기되어 있다면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비법인 사단이 총류입니다. 등기 안 돼 있는 법인이 총류라고요. 등기되어 있는 법인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등기 안 돼 있는 법인이라고 보기도 없네. 비법인 사단, 법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총류는.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서 가장 약한 게 공유, 그 다음에 좀 강한 게 합유, 총류가 가장 강하죠. 따라서 공유는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A, B, C가 있으면 A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되고요. 합유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합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총류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종산에, 문중산에다가 종원의 분묘를 설치하는 건 가능한지 여부 안 된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시골에서 그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 저도 조상들 옛날부터 물려받은 산이 형님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그게 뭐 그냥 친척들 말도 안 하고 그냥 묘 설치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총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처분행위다. 지상권, 유사, 물권을 취득하는 처분행위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민법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법입니다. 또 등기법에 보면은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게 가압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거는 표제부, 갑구, 얼구 뭘 봐야 되는가? 뭘 봐야 돼요? 가압류 되어 있는 거.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는데요. 네, 다 봐야 되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 제한물권에 대한 가압류는 얼구, 전세권 가압류는 얼구. 그 해당구 상란을 모두 봐야 된다. 시험에 갑구를 봐야 된다, 얼구를 봐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실무에. 그 표제부는 표시사항이 있고 여기에 있는 표시사항하고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는 표시사항이 다른 경우 대장이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는 소유자하고 이 갑구에 있는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 갑구가 우선이고,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입니다. 얼구는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요즘은 전산으로 다 발행되니까 얼구가 없으면 깨끗하게 그냥 얼구 자체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얼구가 없는 거는 있는데 갑구가 없는 거는 있다 없다? 갑구가 없는 거는 있다 없다. 표제부만 있는 것은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인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표제부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이 갑구 얼구에 있는지 이런 거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등기법이나 민법에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입니다. 우리 요약집에는 법정지상권 실어 놓지 않았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관습법상 물권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두 개밖에 없죠.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채권은 얼마든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뭐 반사입 민법 103조 위반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가능할 겁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은 민법 시험에 거의 한 문제 나오고요. 분묘기지권은 중개실무에 거의 한 문제 나와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민법에서 공부하니까 따로 요약집에는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민법 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근데 시험에는 거의 나올 확률이 굳이 나온다면 이 이미 민법 366조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66조가 66% 그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30% 정도 출제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민법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그랬다가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 중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갑 건물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민법 시험에 많이 나오죠. 나대지에 신축 이런 말 들어가면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신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섭법상은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지상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됐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게 철봉과 같은 단순한 거래 이런 단순한 구조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그 소송 대법원 판결을 받으려면 소송하면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예를 들면 이런 거 공사해야 되는데 법정지상권 소송하면은 지상권 소송하면은 3년 동안 공사 못 하잖아요. 차라리 돈 주고 그냥 빨리 합의하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겠죠. 금융비용 이런 게 엄청나다고요. 정강훈 목사 이 재개발 이게 지금 몇 년 끌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예 배제하고 빼고 아마 재개발하는 걸로 결정을 했나 보더라고요. 법정지상권은 5개가 있다. 임목, 4번의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있는데 갑, 산에, 임야에 임목이 등기되어 있는데 이게 경매 또는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이것도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갑은 계속해서 을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른바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약정지상권이든 현실적으로 약정지상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현실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최단기 존속 기간이 경고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에요. 경고한 건물 최단기가 30년이라고요. 저 같으면 지금 30년 계약하자고 하면 죽고 없을 확률이 거의 한 90% 이상의, 지금 한국 경험생명표에 의하면 평균 연명으로 보면 제가 90살이 넘으니까 지금 30년 후에 살아있을 확률 거의 없죠. 그러니까 못한다고. 저 같으면 못해요. 거의 없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경우는. 다만 구분지상권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천 지나가는 전철 이게 다리 같은 거 있대. 다리로 돼 있는 거, 그런 거는 아마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토지를 수용 안 하고 밑에 있는 토지 논 한 마지기당 얼마씩 예를 들면 주고, 그는 영원히 영구무한이 가능하죠. 지상권 계약. 최장기는 없습니다. 최단기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유치권도 민법에 나올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거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치라는 말 뜻은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같은 뜻입니다.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우리 시계 수리했는데 시계 수리비 이것도 없어요. 우리 요약집에는 없어. 폐지 안 적어놨잖아요. 없는 거예요. 유치권, 시계 수리했는데 시계 수리비 안 주면 시계 꽉 잡고 안 내줄 수 있는 거, 세탁물 맡겼는데 세탁비 안 주면 세탁소 주인은 세탁물 안 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부동산도 집 수리했는데 공사했는데 공사비 안 주면 공사비 줄 때까지 유치권 행사에서 안 나가고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둔촌 주공 유치권 행사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그 둔촌 주공이 지금 미분양되고
8제곱미터가 13억 정도 분양했답니다. 둔촌 주거는. 근데 지금 18억에 거래되더라고. 5억이 피가 붙었어요. 지금 아직 입주 안 했고요. 입주는 2025년 입주 예정인데,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몇 %예요? 지금 만약 팔면 양도소득세. 지금 공사한 지는 한 거의 다 지었으니까 2년은 넘었어요. 60%예요? 70%예요? 2년 넘었다고. 지은 지, 지금 시작한 지 분양권이 2년 넘었다면 60%죠? 60%에 지방소득세 10% 하면 10%에 10% 하면 6%잖아요. 66% 세금 내야 돼요. 1억 남았으면 6,600만 원. 그래서 흔히 현업에서는 이제 손피라고 그래. 손피, 손에 쥐는 피. 피가 5억이면 그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특약이 이렇게 적어요. 그렇게 특약 적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2차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돼. 그러면 그만큼 세금 내준 것만큼 더 소득이 더 비싸게 판 걸로 해야 되죠. 세법상은. 자, 그래서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필요비 상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로 특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상가나 이런 거 보면 건물주들은 거의 다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이런 걸 거의 다 넣죠. 보통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면 오히려 골 아픈 게 원상회복하는데 또 돈 들어가잖아요. 그 뜯어내려면은 그 참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특히 상가 같은 거는 장사 잘 되면 주인이 어떻게든지 내보내려고 하고, 장사 안 되면 망하게 만든다고요. 보증금 안 돌려주고 계약 기간 동안 유치권 주장도 못 한다고요.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었으면. 근데 거의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예,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한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권리금 안 내준다고, 임차 보증금 안 내준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정개축하여 쓸 시는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면하는 대신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다. 무효는 아니다. 무조건 정축하면 임대인 소유로 귀속된다.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쓰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 계약서 쓸 때는 특약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인했다가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 계약하기 전에 특약을 생각해 두는 게 좋겠죠.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걸, 임대인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걸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시험에는 실무에서 분묘기지권이 많이 나옵니다. 관서법상 물권 중에서 분묘기지권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관서법상 물권입니다. 관서법상 인정되는 물건이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뭐냐 하면 여기 성립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묘 이장 안 하고 계속 사용해도 되죠. 나무 땅이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일단 성립하려면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봉분이라는 게 뭡니까? 위로 불루각에 올라온 게 이게 봉분이죠. 관서법상 공시방법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암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가묘, 예장, 가묘가 뭡니까? 가짜묘죠. 가짜묘. 즉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명당 자리 미리 잡아놔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예장,
예장도 미리 묻어놓은 겁니다. 시신이나 유골 등이 없는 경우 명당자리 잡아놔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성립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무단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종손이 시효취득을 합니다. 제사주재자는 종손이죠. 장손, 종손, 장남. 그 다음에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에 분묘기지권이 생기는데,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3번은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고요. 시효취득을 한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합니다. 이게 시험에 작년에도 출제됐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한 게, 하는 게. 그 시효취득은 있는데 동그라미 3번처럼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때, 임야를 중개할 때 묘 있는데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이런 특약을 안 하고 중개하는 사례가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현실적으로 있어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아무 말 안 했으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토지를 채유효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임야 중개할 때는 묘 어떻게 할 건지 특약에 적어야 돼요. 적는 게 좋아요. 묘 이장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럼 이장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매수인은 나 그럼 지금 뭐 개발하려고 했는데 묘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럼 가격을 깎자고 하겠죠. 그럼 매도인은 돈 많이 받으려면 이장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장한다고 특약에 적었으면 분묘기지권 성립해도 무조건 이장해야 됩니다. 이장한다 해놓고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리소송이라 하더라고. 이걸 구리소송. 판사들은 말을 좀 어렵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말 처음 들어 거의 뭐 안 쓰죠. 우리 구리 뭐 굴착해가지고 이장하는 거 파가지고 옮기는 걸 구리소송이라고 하는데, 구리소송을 해가지고 성소 판결문 가지고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하면 되겠죠. 이장한다 해놓고 안 하면 그 비용까지 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은 특약을 다 하고요.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때는. 근데 이거는 동그라미 3번은 개업공개사가 중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경매 낙찰받으면 옛날 땅 주인이 묘 이장한다는 말 안 했잖아요. 그럼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고, 그래서 그거는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된다고요. 자, 분묘기지권은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자주점유는 아니고 타주점유다. 타주점유가 민법은 좀 한자를 알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타주점유,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이고요. 자주점유가 돼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해야 시효취득 인정되죠.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이다. 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봉분이 위로 불룩하게 올라와 있고, 이걸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시험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친다. 앞에 있는 것을 상석, 옆에 세우는 것을 비석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두는 것을 사성이라고 하죠. 사성. 그래서 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반드시 미친다, 안 미친다. 판례는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안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예,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 통념상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반드시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다고 해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남편이 먼저 사망해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다 해서 부인을 쌍분 형태로, 복문이 2개 있는 게 쌍분이죠.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묘 중 일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그 다음에 2001년 1월 13일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는 날인데요. 그 전에 설치된 분묘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즉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지금 현재 20년이 지난 분묘라면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195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요약집에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종전 분묘기지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기간, 면적, 장소. 옛날에 그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전에는 법이 없었냐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냐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법 이름만 봐도 매장하는 거 위주였죠. 2001년 되기 전에는 불과 이제 20여 년밖에 안 지났어요. 1999년도, 2000년도까지만 해도 매장 문화 중심이었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화장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답니다. 그 대표적으로 화장률이 높아진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화장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화장하는 걸 엄청나게, 저도 어머니도 싫어하시더라고요. 2번 죽이지 마라 나를 이러더라고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원 연화장이 들어가는 거 보고 나도 화장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켜드리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지키고 싶어도 시골에서는 욕해. 또 자기들 산도 많은데 부모님을 화장해서 왔다 해가지고 막 욕하니까 형님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3가지인데, 옛날에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밖에 매장이 안 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도 60년밖에 안 되는 거죠. 최장. 가장 큰 차이점. 그 다음에 아까 분묘기지권은 면적이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면적을 개별적으로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가족, 종중, 문중묘지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렇게 면적 제한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분묘기지권은 옛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히 장소 제약이 없었는데 지금은 장소 제약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 다 빼고 나면 설치할 때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20%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 정치인들은 보면 전부 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대권 후보들은 다 나왔었다고요. 원희룡 장관이나 지금 뉴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나왔어요.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동생 밭에다가 묻었나 보더라고요. 밭에다가 보통 시골에 밭에 많이 묘 설치하잖아요. 밭에 설치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왜?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전용 신고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아마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선 나가려면, 대권 후보가 되려면 이거 좀 아마 이낙연 전 대표도 서울법대 나왔더라고. 나 그분이
법대 출신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생소한데 느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 서울법대 출신이 국회의원이 50명이래요. 서울법대 출신만 300명 중에. 어쨌든 서울법대 나와도 이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물론 알았을 수도 있지만 서울법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강의 안 합니다. 과목이 없다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교과목에. 민법, 형법, 상법 이런 거 하잖아요.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없어요. 거의 대학 교재에 대부분은. 그래서 법대 나와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공법. 자, 이 차이점을 기억하시고요.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걸 화장이라 하고요.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 뼈의 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요즘 산에 다니다 보면 산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도로에서 산에 올라가는데 보면 한 100m도 안 되는데 보면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 소나무 같은데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 이름 편말 붙여놓고 이런 거 나무에다가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자연장이죠? 못 봤어요? 저는 많아요. 우리 집 지금 아파트 바로 뒤에도 있어요. 산 밑에 있는데 어릴 때는 막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별로 무섭진 않더라고. 묘봐도 혼자서 산에 가도. 개장 옮기는 걸 개장이라 합니다. 이장 옮기는 걸 개장이라 한다. 그 다음에 봉안, 옛날 납골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납골, 봉안시설에 안차는 것. 옛날 납골당이라고 했어요. 유골을 안차는 걸 봉안.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 그럼 묘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분묘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묘지죠. 공동묘지 이런 말 하죠. 가정묘지면 가정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고 가정묘지는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가정묘지 안에 분묘가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지만 설치기간 원칙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고요. 매장기간 끝나고 나면 1년 이내인데 시험에 6개월 이내, 2년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1년 이내 매장된 시설을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처벌하는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말 안 했는데요. 사실 이런 걸 안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을 시험에 내야 이걸 지킬 텐데 왜 처벌 안 하냐 물어보니까 아직 처벌하려면 이게 2001년도에 생기는데 60년 지나면 2061년 이후나 처벌하지 아직까지는 처벌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제가 살아있기 힘드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어쨌든 시험에는 요거 1년 대신에 2년 6개월 X로 출제됐다고요. 1년 이내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되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 했죠. 아직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만. 나머지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시험에 다 출제됐었습니다. 면적인데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해당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인데 시험에 합장은 20제곱미터 X로 출제됐다고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그냥 10제곱미터니까 2명 하면 20제곱미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15제곱미터, 20제곱미터 X 시험에 나왔고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인데 개인 자연장리는 30제곱미터 미만.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법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요. 미만 이하.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법 만든 사람은 자기들 편할 대로 그냥 했지만 시험에 나오면 미만하고 이하는 다르죠.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도 안 되고 미만입니다. 미만. 개인 묘지는 이하고요.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가족 자연장리는 100제곱미터 미만.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법인 묘지는 뭐 천주교 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정 규모 넘어야 돼요. 묘지가 많은데 용인도 공원묘지 이런 거 많죠. 무슨 묘지? 명당자리. 용인이 명당자리가 많은지 용인에 묘 많더라고요. 묘 없는 데가 없어요. 산에 보면 다 묘 다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집 시신이 뭐 그 몇 식구가 발견됐잖아요. 그 집터에 수리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공동묘지였을 가능성이 60구. 그러니까 60구 그 시신이 있던 자리가 명당 자리래요. 그래서 집을 보통 아파트 같은 거 묘자리에다 많이 지어요. 금단 신도시도 보니까 뭐 묘가 50만 개인가 이렇더라고요. 그 뭐 아파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묘 숫자가. 요것도 그냥 한 개인 묘지 정도, 개인 가족 정도까지만 뭐 기억하면 될 겁니다. 면적. 이런 거는 문중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면적이. 자, 그다음에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사전 허가 받는 것. 요거는 좀 구분해야 되겠죠? 특히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전 신고가 뭐가 있었어요? 사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사전 신고였죠. 사무소 이전 신고, 이사 가고 나서 신고. 우리 전입 신고 이사 가고 나서 하잖아요. 주민등록법은 14일 안에 전입 신고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14일 안에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 해야 되죠. 이사 갔으면 사후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사후 신고입니다. 그리고 지부, 지회, 협회, 지부, 지회 설치 신고도 사후 신고입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전 신고가 화장, 개장,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자연정지는 사전 신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면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인데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금 자연장하고 매장하고 뭘 지금 장려하는 것 같아요? 자연장하라는 이야기죠. 자연장은 가족 자연장지도 미리 신고만 하면 된다고, 가족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데 묘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으니까 전 국토가 묘지화 된다고요. 전 무조건 매장만 하면. 지금 일본, 중국 이런 데는 아예 법으로 매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북경 근처에는 매장하는 거 없어요. 저 동북 상섬 완전 산골짜기나 가야 매장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무조건 화장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 쓰나미 와가지고 화장 동시에 못 해가지고 그냥 매장도 예외적으로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화장 불태우는 거고, 개장 옮기는 것,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 사전 신고고, 사후 신고는 매장하고 나서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개인 묘지 사후 30일 이내, 개인 자연장지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럼 자연장 중에서는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 사전 허가인지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자, 다음 농지법인데 농지법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